팍팍한 우리 경제, 경제명의 박시동이 진단합니다. 경제 허준. 우리 경제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허준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옷 입으신 거 보고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요. 오늘 좀 기분 좀 내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네. 정부가 에이펙을 계기로 1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네. 이거 진짜 성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좀 냉정하게 보고 싶어요. 일단 정부 발표를 따져보면은 4개 기업, 미국의 4개 기업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의 투자 신고가 이루어졌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의 투자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냉정하게 보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지금 해외 순방을 많이 갔다고 특히 이제 전 정부에 비해서 예산이 3배다. 그런 얘기 성과가 나왔잖아요.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성과가 혹시 부풀려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도 또 냉정하게 한번 봤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정부 발표를 따져보니까 4개 기업 중에 제일 많이 투자했다는 기업은 GM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듀퐁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IMC, 에코랩 이렇게 보이는데 듀퐁의 투자액은 공개가 됐습니다. 2천억이요. 그러면요. 세부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2등이 2천억이니까 3, 4등은 2천억 이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합쳐봤자 5천억이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1등이 1조 내외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래야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영문을 쭉 봤더니 GM 관련해서는 특별히 영문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GM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작년에 GM이 앞으로 한국에 2022년 10월 20일쯤입니다. 내년부터 한국에 1조에서 1조 1천억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때 발표된 계획이 이번에 투자 신고서로 제출된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타이밍에 맞춘 끼워 맞추식 재탕 아닌가라는 일단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미 나왔던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의 단계는 협의의 단계가 하나 있고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인 MOU 단계가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투자 신고서가 제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자 신고서에도 실제로 집행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투자 신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신고라면은 법적인 투자 신고서 양식에 맞춰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뭐랄까 좀 현실화된 단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전 단계인 예비 발표라든지 투자 검토의 기사가 나올 법도 한데 예.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1조라고 하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방침 밝힌 게 있어서 혹시 재탕이 아닌가라는 일단 의구심을 가져보고요. 네. 듀퐁이나 IMC, 에코랩은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지금 용인 클러스터가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크게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소재 회사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봤을 때 2천억이나 또 3, 4등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1천억 내외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네. 더군다나 소재, 연마제 이런 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관련한 이슈도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 정부가 이 세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킬러 규제를 혁파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멘트가 딸려 있거든요. 예. 저는 이게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설사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 관련한 중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는 문구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나라 회사보다 다른 특혜를 준다는 건가라고 하면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차이 또한 생길 수 생길 수 있거든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도하게 성과를 집착해서 이렇게 1조 5천억의 투자를 냈지만 이런 의구심 또는 이렇게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제 의견이고요. 네. 이게 설사 다 100% 맞다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71조가 넘습니다. 우리는 엄청 많이 투자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에 막상. 비하면 71대 1이라고 하면은요. 이거 성과라고 하기에도 참 겸연적인 수준이다. 냉정하게 비판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에이펙에서 칠루 또 페루 정상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요 만남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였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쩌면은요. 이번 그 에이펙이 다자간 정상 외교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정상을 만났거든요. 근데 사실 칠레, 페루 정상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업이 옛날에는 자동차, 반도체, 뭐 조선 이렇게 3축으로 갔다면 지금은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가 거의 2축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기술은 있지만
광물입니다. 광물이 결국엔 안정적으로 수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관련해서 중국의 광물 공급망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우려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페루, 칠레가요. 광물 대국입니다. 칠레는요. 2차 전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리튬 세계 1위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예. 페루 역시 구리, 은, 아연, 납 등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수입국 관련해서도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오히려 뭐 이렇게 조그만 미국 반도체에서 1,000억 유치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광물 국가를 통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회담을 저희는 기대했는데 네. 경제계에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미래 먹거리가 거의 달린 부분이어서 네. 더 중요하게 보신 건데요. 맞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IMF가 지난주 금요일에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보고서인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IMF는 그 회원사랑 협의가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그 나라의 연례 보고서를 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6명의 이제 그 조사관 미션단이 올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 재경부도 만나고 한국은행도 만나면서 청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크게 이제 굉장히 양이 많아요. 한 100페이지 넘는데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라는 권고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두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요. 예.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 진단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픈 진단이 많이 나왔어요. 성장률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간 2%대 초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을 냈고요. 예. 특히 잠재 성장률이 2.1 수준인데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이 거의 근접한 나라가 될 거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의 진단은 물가 진단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물가 잡는데 오래 걸리겠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방금 제가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진단했지만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화두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네. 특히 아픈 부분이 성장률 부분인데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계에서 놀란 게 지지난주에 일본에서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피크 코리아. 한국의 피크는 끝났다. 한국은 정점이 지났다라는 일본은 얘기를 일본에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빴거든요. 예. 그것을 영어 버전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MF 보고서가. 왜냐? 우리나라가 늘 잠재 성장률이 2% 3%였지만 네. 그 이상의 실질 성장률 3배, 2배 이상을 구가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IMF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 그러기 힘들어.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이 거의 붙어 있는 나라, 즉 네.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나라가 될 거야라고 진단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단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권고가 들어가겠죠. 네. 뭐라고 예, 했습니까? 권고가 묵직한 쓴소리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단은 아팠고 권고는 묵직한 쓴소리였다. 자, 첫째. 구조개혁에 좀 나서라 한국. 자, 연금 개혁을 좀 해라. 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공부채가 200%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물론 어떤 연금 개혁이 바람직한 개혁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3개 한다고 했는데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안이 넘어왔는데 내용이 빈칸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예. 비판을 많이 받아요.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했죠. 사실상 집어 던져놓고 내용이 없는 개혁안이 왔거든요. 즉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따져볼 만하지만 어쨌거나 외국에서 보기에도 IMF가 보기에도 연금 개혁 안 하고 너희들 국가 부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지지부진한 거예요. 예, 말은 이거 했는데. 반드시 해라라는 구조 개혁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R&D 예산을 잘라가지고 미래 한국의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국민들 걱정이 많거든요. 그렇죠. IMF도 한 소리 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 축소하잖아. 이거 너희들 성장이 굉장히 부정적일 거야라고 해서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예. 즉 늘리란 얘기죠. 그다음에 노동개혁도 주문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타협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이거 사실 지금 방향을 잃고 좌초됐거든요. 네. 69시간제 한 해 만에 했지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성별 격차를 좀 축소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IMF에서요. 네. 그다음에 인구 문제 해결 안 하면 한국에 미래 없다 얘기했고요. 기후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했거든요. 어떻게 네. 얘기했냐면 기후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니까 모범을 좀 보여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요. 경제적으로는요. 이 한국 니네 기술 있잖아. 이거 너희들한테 성장 동력이 분명히 되는 부분이거든. 근데 왜 안 해? 이런 권고입니다. 다 아픈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즉 연금, 노동, R&D 인구, 기후 같은 큰 구조 개혁을 나서달라. 즉 IMF 보고서를 정리하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 진단한다. 네. 돌파구는 어디 있느냐? 구조개혁에 있다. 이런 구조개혁을 해라. 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보고서를 해석하는 우리 그 정부의 어떤 보도 자료, 네.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내년에 성장이 반등한다. 물가 곧 잡힌다라는 식의 표피적인 수치 몇 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쓴소리, 들어야 될 의미를 굉장히 왜곡하고 좀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 맞습니다. 것에 그게 좀 포커스가 안타깝습니다. 가 있는. 네네네. IMF의 진단과 권고에는 대부분 좀 공감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개혁도 예를 들면 뭐 노동 유연화를 해라. 그럼 해고가 쉬워져라 이런 얘기라서 네.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맞든지 안 맞는지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할 수 있거든요. 예. 연금개혁도 실질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여라. 이게 중요한 건지 보험료율을 많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여라. 이거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 다 맞거든요. 동의하죠. 즉 IMF가 내놓은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안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구조개혁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는 묵직한 쓴소리로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이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결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오늘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공시 가격이 뭔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시가. 시가는 너무 쉽죠. 사고 팔린 가격이죠. 또 하나는 이제 공시 가격인데 공시 가격은 정부가 전국에 있는 뭐 거의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조사해라고 헷갈리실 텐데 네. 수백만 가지를 조사합니다. 샘플이 수백만 개예요. 어. 그러니까 정부가 전국에 있는 샘플을 쫙 조사해서 나름대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이게 확실한 가격입니다라고 발표하는 쉽게 말하면 정부의 가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유세, 재산세 같은 세금부터 다 산정 연금, 기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67개 행정의 지표 가격입니다. 근데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 공시 가격이 없으면요. 옆집이 비싸게 팔렸다고 해서 내 연금이 올라가고 옆집이 싸게 팔렸다고 해서 내 재산세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니까 공시 가격을 내는 건데 문제는 공시 가격이 그동안 시가와 괴리가 너무 컸다. 예전에는 뭐 공시가가 시가랑 30%밖에 안 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가가 10억인데 공시가가 3억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너무 차이가 났죠. 많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요. 공시가율을 현실화하겠다. 이게 바로 공시 가격 현실화율입니다. 네. 그래서 현 시가에 얼마까지 올릴 것인가라는 로드맵이 발표가 됐어요. 예. 가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로드맵은 이겁니다.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가의 80%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2020년도에 현재 마지막 발표된 로드맵이에요. 예. 이게 3년에 한 번씩 로드맵이 나와야 되거든요. 올해가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었죠. 예.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로드맵을 이어받을 것인지 네. 조금 완화할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35년도 목표 연도를 40년으로 미루고 그리고 90%를 80%로 낮추고 네. 요게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이 되겠거니 왜냐하면 부동산 친화적인 정부니까 예. 그 정도까지만 시장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깜짝 발표가 난 거죠. 뭐냐? 아예 폐기하는 수준으로 갑니다. 로드맵은 모르겠고 우리 지금 발표 안 하고 이게 혹시 총선과 맞물린 이슈는 아닌 건지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로드맵은 발표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니까 이미 낮춰진 로드맵 작년에 했던 로드맵을 작년에 했던 공시가율 낮춘 게 있거든요. 그걸 그냥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게 발표고 네. 앞으로 장기 로드맵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재산세, 종부세 등등등을 작년에 많이 낮춰놨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년에 한 번 더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관련한 세제 감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감세는 결국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 떠받치기고 네. 결국에는 감세를 통해서 총선에 표를 얻고자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요것도 총선을 네. 앞두고 한번 지켜보게 되는 이슈네요. 네. 경제 허준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